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사진 기자들도 이맘때가 되면 정말 야외에서 일하잖아요. 네. 활동하기가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땀도 빨리 씻고 정말 좋은데요. 한 주일을 또 누비고 다녔으니 좋은 사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클립베스트가 그럼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서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첫 번째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진은 굉장히 슬픈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진 기자가 붙인 제목이 마지막 경례 이거거든요. 정말 시청자분들도 어떤 사진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지난 19일 강릉시청 대강당서 열린 경포 119 안전센터 소속 이영욱 소방경과 이호연 소방교 연결식 장면입니다. 두 소방관은 17일 오전 4시 반쯤 강릉시 강문동 성난정에서 불을 끄다가 건물 잔해에 묻혀 숨을 거뒀습니다. 예. 전날 화재가 나서 10분 만에 진압을 했어요. 근데 잔불이 다시 붙어서 17일 새벽 불을 끌어 출동했다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예. 네, 내년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던 센터 내 가장 고참 이영욱 소방관, 또 올해 초에 소방관의 꿈을 이뤘던 새내기 이호연 소방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고참과 신참이 한 조를 이뤄서 근무를 한 건데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죠. 이영욱 소방관은 1988년 2월 임명돼서 퇴직을 불과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요양원에 계시는 91살 노모를 매일 뵈러 가고 아내와 여행을 행복하게 다니겠다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요. 네. 후배들이 늘 이렇게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호연 소방관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 상태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 담배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졌던 젊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예. 특히나 더 안타까운 건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켜서 정말 안타깝게 했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 처우, 이런 것들 다 개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소방관들을 바라보는 지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사진이 있어서 준비를 한 장 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예. 네, 소방관의 순직이 더 이상 없길이라면서 정말 이 소방관들의 슬픔을 대변해주는 그런 문구가 가장 눈에 띕니다. 네, 연결식장 한켠에 걸린 현수막인데요. 소방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일 겁니다. 이 현수막의 내용이. 소방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화재 진압 현장이나 구조 활동 등을 하다가 숨진 소방관이 모두 49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두 분이 또 순직을 하셨으니까 51명으로 늘어난 거죠. 또 지난 9년간 부상을 입은 소방관은 무려 3,1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김나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소방관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질타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네. 실제 개선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7월 통과된 추경안에 소방관 1,500명 충원안이 통과됐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에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충원이 한 축을 이뤘습니다. 예. 각 당에서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등 참 말이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방관이나 우체부,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의 공무원을 늘리는 게 더해서 대체적으로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부터도 당장 소방관이나 경찰서에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체부 아저씨들 다 이렇게 더운 날 고생하시고 할 때 정말 그분들의 노고를 높게 사고 있는데요. 국민의 정서도 저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국가 재정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건 다르겠죠. 인원 확충뿐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 등으로 나눠져 있는 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불과 1.2%만이 국가직이고 98.8%는 지방직입니다.
이 말은 지방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소방관이 직접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뭐 보호복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예. 불이 났을 때뿐 아니라 각종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아기가 아팠을 때, 심지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보통 가장 먼저 119에 전화를 하거든요. 이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이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떼쓰면 되는 겁니까? 라고 쓰여져 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진인가요? 네, 뭐 떼쓰는 아기가 이렇게 플래카드에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은 지난주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학부모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즉 한유총이 18일부터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했었는데 15일 철회 방침을 밝혔다고 다시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더 혼선이 빚어졌죠. 네, 이 사진은 한유총 휴업 사태가 일단락이 된 후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이 유아 교육과 보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회원들은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대하고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를 또 반대하고 지원금은 올려달라고 하는 한유총의 주장을 생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당시 안철수 후보가 한 사립유치원 대회에 나가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학부모들 국공립 단설 또는 병설 유치원 설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아교육의 한 축인 사립유치원 쪽의 요구나 주장도 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은 이 사진을 보면 잘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예. 뭐 플랜카드 빨간색, 강렬한 노란색 막 써 있습니다. 뭐 유아교육 정책 수립 및 현장 중심 정책을 도입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차별 없는 균등한 유아 정책을 실현하라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네, 지난 11일 한유총 서울 집회 모습인데요. 플랜카드 내용을 보면 사립 유치원의 재산권을 보장하라, 차별 없는 균등한 유아 정책을 실현하라, 사립 유치원에 대한 과잉 행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한유총은 국립유치원 늘리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면 완전한 유아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더 많은 현실에서 사립유치원보다 소수의 국공립 유치원 중심으로 편향되게 운영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원화 한 명에게 한 달에 98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원화에게는 22만 원만 지원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원금 계산법의 근거가 잘못됐다라는 발언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금에는 인건비, 시설비, 학급 운영비 등이 포함돼서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한 거죠. 교육부는 이번 휴업 사태에 대해 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 축소, 정원 감축, 더 나아가서는 유치원 폐쇄까지 강경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정부의 강한 대응과 무엇보다 여론이 좋지 않자 한유총은 15일 전격적으로 이제 휴업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시간 뒤 새벽에 또 갑자기 이를 번복하게 돼요. 집행부는 번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마지막까지 학부모의 애간장을 태워서 시민들로부터 더욱 냉담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당국의 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허리를 깊게 숙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거 어떤 사진입니까? 맞습니다. 뒤를 보면 배경이 공항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머리를 숙인 거면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인데요. 지난 화요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고개를 숙인
저 사람은 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고요. 아, 남지사 그 해외 출장 중에 장남이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 때문에 네. 급거 귀국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경기도청으로 가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 지사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국민 모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못 가르친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남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는데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긴급 체포되는 남지사의 장남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예. 지난 1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지사 장남이 올해 이제 나이가 26 정도 됐죠? 네. 본인의 행동에 이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그런 나이거든요. 그럼요, 성인이 됐는데. 남지사는 도청 기자회견에서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다, 아들이. 그리고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고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 가족의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 거론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남지사 슬아의 아들 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번에 체포된 장남이 구설수에 오른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뭐 흔히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지사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죠. 다음 사진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무슨 데자뷰 같은 느낌인데요. 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기자회견이 아니고요. 이 사진은 지난 2014년 8월 사진입니다. 당시 남지사의 장남이 군대 내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저 자리에서 남지사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서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피해를 본 병사와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장남이 문제를 일으킨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2014년 당시 남지사의 장남은 군복무 시절 후임병 폭행,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지사의 장남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남지사 정말 참담한 심경일 것 같은데요.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남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릴 것으로 관측됐었잖아요. 그 전략에 먹구름이 끼게 된 거죠. 바른정당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해훈 전 대표의 낙마로 뒤숭숭했어요, 당내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뭐 11월 전대 결정으로 뭐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침 이때 곧바로 터진 남경필 악재에 다시금 전체가 풀이 죽어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가족의 잘못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남경필 경기지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숙명이 아닐까요?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배우 문성근 씨입니다.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조사에 출석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거죠. 이번 주에 저희 보도국도 참 사회부 기자들 이 사건 때문에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문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외사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네.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보수단체 관제 시위 공작까지 벌인 것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관제 시위 공작, 뭐 이 단어 자체가 참 억압이 구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지금 이 2017년에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새삼스럽습니다. 그죠. 이 사진도 그렇고 문성근 씨가 나와서 그런지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근데 예. 뭐 역사인가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문성근 씨가 2011년에 야권 대통합을 위한 국민의 명령 운동을 하던 당시에 국정원이 SNS에 문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다양한 공격을 펼쳤습니다. 네. 어버이연합에 돈을 줘가면서 문 씨 사무실에서 1인 시위나 규탄 시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문 씨가 이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문 씨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국정원이 내부 결재를 거쳐서 음란물을 제조, 유포, 게시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 만방의 국격을 있는 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경악스럽고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검찰을 찾은 연예인이 문성근 씨뿐 아니라 또 더 있었죠. 네, 다음 사진도 보시죠. 네, 조금 전과 같은 자리에서 배우 문성근 씨에서 김미화 씨로만 바뀌었습니다. 예, 바로 다음 날입니다. 화요일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김미화 씨가 출석을 했는데 문성근 씨와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온 겁니다. 예. 네, 김미화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혹시 이 블랙리스트란 말이 언제부터 쓰인 말인지 아세요? 글쎄요, 언제부터 쓰였나요? 무려 17세기 영국의 찰스 2세 때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네. 찰스 2세는 청교도 혁명으로 처형된 아버지 찰스 1세의 복수를 위해서 당시 사형 선고를 내렸던 재판관 58명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블랙리스트가 된 거죠. 찰스 1세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가운데 13명을 사형하고 25명을 종신형에 처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도 블랙리스트가 또 있었죠. 네네. 1950년대 미국을 휩쓴 메카시즘 광풍에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 등 324명이 아주 곤욕을 치렀었죠. 멀리서 안 찾고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조선에도 살생부라는 이름으로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살생부도 블랙리스트예요. 네, 개유정난 당시에 수양대군의 책사였던 한명회가 만들었다는 살생부입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는 정적을 없애려는 권력의 속성이 나온 그릇된 유물인 셈인 거죠. 이 블랙리스트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을 쥔 쪽에서 만듭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힘의 논리라는 이야기인데요. 한 인간의 사상을 옥죄는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이젠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의 빌딩들이 높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이로 뭔가 굉장히 뿌연 연기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치 뭐 겨울에 많은 히터를 틀면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인가요? 어떤 사진인가요? 그렇죠. 저희 이제 사진부에서 겨울에 스케치하는 사진 중에도 비슷한 사진이 있습니다. 네. 겨울에 난방하는 난방열기를 찍는 건데요. 이 사진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멕시코 지진 발생 당시 모습입니다. 참 참혹했던 그런 모습인데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1시 15분쯤 규모 7.1의 강진이 멕시코를 강타했을 당시에 건물이 붕괴되면서 곳곳에서 흙먼지가 막 피어오르는 그런 수도 멕시코시티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니 흙먼지가 이 정도로 피어오를 정도면 피해가 정말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강진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물 피해도 상당한데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만 50채에 가까운 빌딩이 붕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부 지방에선 가옥 3만여 채가 파손됐고 전국의 다리와 고속도로, 공항이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상으로도 당시 피해 현장의 참혹함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딱 이날이 6,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이 발생한 지 32주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그날을 상기하면서 지진 대피 훈련을 또 실시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강진은 수많은 사람이 지진 대피 훈련에 참여한 지 수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혼란과 충격은 더 컸는데요. 그럼에도 생존자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구조원과 시민들이 여성 한 명을 지금 구해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취재 기자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멕시코 강진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재난재해 현장에는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 몰리는 이유가 독자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가는데요. 네. 물론 각사가 취재 경쟁을 합니다만
거기 안 간다고 사실 내 이익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거기를 보도함으로써 더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런 일에 더 크게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취재할 때 이제 기자들이 경쟁이 고조되면서 뭐 들어가면 안 될 지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고 안전사고에도 네, 그건 정말 조심해야죠. 그런 문제도 불거지기도 합니다. 네, 이런 지진이나 화재 뭐 이런 현장에서도 도처에 정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거나 또는 정말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현장에도 직접 몸을 던져서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런 사고가 나면 기자들은 정말 제일 먼저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먼저 도착했더라도 절대 뭐 이 현장을 헤집고 다니거나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잔해 더미 밑에 지금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또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딱 결과를 생각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절대로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구조에도 방해가 되면 안 되고 여기 여러 가지 활동에도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그 3인칭이죠. 지켜보는 심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와이드 렌즈 있어요. 네. 그런 것보다는 망원 렌즈로 멀리서 찍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지킬 거 지키고 국민들에게 알려줄 거는 빨리 알려주는 그런 방식의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취재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들이 저희 사진 기자들이 하는 임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